안녕하십니까, 동물독서의 심용주 박사입니다. 잘 되었습니까? 지난번엔 좀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어떻게 보면 좀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앵무새라고 하는 동물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해당 책은 제가 쓴 책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앵무새를 사육하는 분들을 위한 일종의 안내서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 대중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시는 동물인 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목은 당신의 몸짓은 개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귀엽고 깜찍한 멍멍이가 폴짝폴짝 뛰고 있는 사진 때문에 이 책을 고른 건 아니고요. 패트리셔 맥코넬이라고 하는 저자 자체가 매우 유명한 개 브리더이자 동시에 동물 행동 전문가, 동물 행동 학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하고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 물론 저보다 훨씬 더 유명하고 학문적으로도 큰 성과를 이룬 분이십니다만, 개 브리더가 보는 개의 마음속은 어떨까, 그리고 개 브리더가 생각하는 개와 사람의 관계는 어떨까라고 하는 궁금증에서 이 책을 찾아봤고, 무려 400페이지에 달하는 꽤나 빽빽하게 써있는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정신없이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읽은 지 제가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고, 그 뒤로도 서너 권의 책을 더 읽다 보니까 갑자기 좀 뭘 읽었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촬영하기 전에 PD님 몰래 앞쪽의 내용들 다시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일단 먼저 항상 중요한 저자에 대해서 좀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자 소개를 좀 읽어보자면, 패트리셔 맥코넬 박사입니다. 위스콘신 주립대학교의 동물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 응용 동물 행동학자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공격성이라든지 심각한 행동 문제 치료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의사는 아닙니다. 요즘 이제 국내에서 개건 고양이건 수의사들이 일종의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분은 학자이고 수의학 베이스가 없는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개에 대해서 한 10여 권 정도, 특히 이제 개의 행동을 중심으로 책을 썼고, 전 세계에서 개에 대해서 다양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스콘신주 외곽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서 양떼를 키우고 있고, 흥미롭죠. 양떼를 키우는 이유는 이제 보더컬리를 여러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더컬리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양떼를 키우고 있고, 고양이도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 개는 좀 무서워합니다. 어렸을 때 이제 강원도 삼척에서 살았었는데 개에 대한 일종의 트라우마, 포비아 같은 게 좀 있어서 개를 무서워하고, 조그만 개만 와도 이렇게 움찔 놀라는 편인데, 개에 대한 편견을 없앨 수 있는 좀 좋은 기회였다라고 일단은 전적인 총평을 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거는 이 책을 옮긴 분입니다. 보통 이제 그 저명 학자분들이 해당 분야의 중요한 서적들을 가끔 이제 번역을 하시는데, 국내의 연구 풍토상 책을 번역하는 거는 연구 성과로 인정받지 못하거든요. 과거에는 인정받았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괜찮은 서적들이, 그것이 학술 서적이건 대중 서적이건 국내 한국어로 잘 번역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의 명예교수이십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신남식 교수 께서 직접 번역을 제자분과 함께 하셨고, 흥미로운 거는 이제 이분이 이제 제 현재 서울대학교 야생동물의학이랑 동물행동치료학을 담당하고 계신 연성찬 교수님의 이제 일종의 전임자이십니다. 그래서 책에는 좀 뜻깊은 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자분인 김소희 박사신가요? 수의사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박사는 아니시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동물행동 석사과정을 마치신 김소희 선생께서도 같이 이 책을 번역하셨습니다. 원서를 제가 보지는 않았고, 저는 한국어 번역본을 봤는데, 한 가지 저희가 좀 흥미로운 것은 이 책의 영문 버전의 타이틀입니다. 영문 버전은 발음이 좀 후집니다만은 The Other End of the Leash. 리시가 뭐죠? 목줄, 끈이죠. 개의 목줄의 다른 반대편. 우리가 개줄을 잡고 있을 때 개의 목줄의 다른 반대편이, 우리 편에는 저희가 있고 저희 손이 있고 반대편에는 개가 있죠. 개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1장부터 해서 10장까지 꽤나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 10장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챕터별로 제가 흥미롭게 읽었던 부분들을 간략하게 추려서 말씀드리고 최종적으로 책에 대해서 총평하는 식으로 오늘의 동물 독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동물 독서는 여러분 대신 책을 읽는다기보다 이런 흥미로운 책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맥락에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대신 책을 다 읽어서 다이제스트 방식으로 내용을 안내해드리는 데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흥미로운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중심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장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 개와 인간 각자의 눈으로 세상을 이해한다입니다. 거기 나온 내용 중에서 저를 특히 웃음 짓게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55페이지에 나오는 개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고장난 신호등 콤마하고 인간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챕터, 소챕터에서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우리는 보통 개들이 조용히 하는데 조용히 안 하고 물어오라는데 물어오지 않고 기다리라는데 기다리지 않고 우리 말을 잘 듣지 않는다, 나를 무시하는 거냐 라고 생각하고 개한테 소리를 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가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클루는 우리의 몸짓, 손짓, 표정, 목소리의 톤 같은 것들인데 우리가 제대로 된 신호를 잘 주지 못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개들은 그 개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또는 직능적으로 매우 부족함이 있지 않은다면은 우리가 하는 말들 100%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들에게 제대로 지시를 못한다라는 거죠. 지시는 제가 보기엔 좀 더 억압적인 표현이고 인간이 개들과 제대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적지 않은 인간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개에게 무언가를 얘기할 때면 개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명확하고 일관되게 이야기하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하나는 63페이지에서 저는 사실 정말 몰랐어요. 개는 포옹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개 키우시는 분들 보면 TV에서 항상 되게 유명하신 훈련사분들이나 수의사분들이 나오셔서 개와 이런저런 할 때 개를 안거나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개는 안는 걸 싫어한다네요. 저희는 동물을 보면 일단 안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개의 경우는 안기는 것 자체를 너무 싫어한다는 거죠. 누군가가 자기를 안는다는 것, 즉 덮친다는 것은 교미를 하거나 자신의 위계 질서를 드러내서 너는 나보다 쫄이야 라고 얘기할 때가 아닌 다음에는 안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공격적인 상황이나 성적인 상황이 아니면 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개들은 평소에 항상 발정이 와 있는 건 아니겠죠. 사람은 그럼 왜 자꾸 안으려고 하냐? 그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는데 사람을 비롯한 영장류 대부분은 끌어안는 방식으로 반가움, 행복함 또는 즐거움을 표현하게 진화했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저희가 팔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가. 하지만 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나 개를 안아서 들어올리는 행위는 매우 개를 불안하게 하는, 심지어는 개의 공격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 흥미로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고양이의 경우는 보통 동물병원에 예를 들어서 2마리의 고양이를 키우는데 1마리의 고양이를 동물병원에 데려갔다가 서너 시간 있다 또는 2, 3일 있다가 데리고 들어오면 둘 사이가 서먹하거나 또는 심지어 공격을 당하고 싸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새로운 냄새를 묻혀와서 그렇기 때문이라고 저희가 통상 이제 저처럼 동물행동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개의 경우는 실루엣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저자가 강도 높게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갈 때는 날이 시원해가지고 반팔을 입고 나갔어요. 룰루랄랄라. 근데 들어올 때는 추워져서 양털 파카를 큰 걸 입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개가 봤을 때는 새로운 사람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저는 사실은 개가 탁월한 후각 능력을 갖고 있어서 냄새가 같으니 큰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설사 탁월한 후각 능력을 갖고 있어서 그게 누구인지 추정할 수 있다 또는 확인할 수 있다 할지라도 큰 짐을 들고 온다든지 머리 헤어스타일이 갑자기 바뀐다든지 하게 되면 개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공격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고 항상 개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개를 배려해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참고로 저는 계속해서 이제 강아지란 말을 쓰지 않고 개라는 말을 쓰는데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강아지라는 말을 쓰는 것이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강아지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개의 새끼이죠. 어린 개를 저희가 강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희가 키우고 있는 개들은 어렸을 때가 물론 있겠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후 한 1년 정도가 되면 사람의 나이로 31살 정도의 나이를 먹게 됩니다. 성년이라는 거죠. 성년도 아니라 꽤나 수염도 나고 덥수룩한 아저씨나 아줌마가 된다는 거죠. 아줌마는 수염은 안 나겠구나. 하여간. 그런데 우리는 얘네를 강아지라고 부릅니다. 이미 성숙한 성적 능력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정서적으로 지능적으로 충분히 성숙한 개체를 강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이들을 좀 업수히 여기는 게 아닌가. 이들이 스스로 자발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우리에게 부속된 액세서리와 같은 개념으로 그들을 대하는 게 아닌가. 은연중에 강아지란 이름 때문에 라는 생각에서 저는 무조건 이제 개라고 칭하고 있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장에서는 소리를 이용한 의사소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개들한테 이런저런 명령을 하죠. 앉아, 물어와, 먹어, 기다려, 굴러, 뭐 등등등등등. 저는 개를 키우진 않지만 개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사람들을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면 과연 정말 개는 우리의 목소리를 알아듣기는 하는 건가? 라는 얘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흥미롭게 본 게 우두머리 늑대는 시끄럽게 짖지 않는다. 121페이지에 나옵니다. 우두머리 늑대는 시끄럽게 짖지 않는다. 무슨 얘기 같으십니까?
있습니까? 저자는 사실 전체 약 400페이지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당신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개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물농장에 나가서 고양이에 대한 이런저런 솔루션을 제공하기도 하고 고양이에 대한 상담을 하기도 하는데 개 편을 보면 개들은 대부분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고양이는 그게 이제 쉽지 않다 보니까 잘 안 하는 편인데 개는 항상 가면 한 번에 짠 하고 고쳐지는 어떤 그런 마법 같은 상황들을 보여주는 물론 연출입니다. 믿지 마세요. 크게. 우두머리 늑대는 시끄럽게 짖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개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어떤 행동을 해요. 조용히 하라는데 자꾸 짖어요. 전화통화하는데 자꾸 짖어요. 똥 제대로 싸라는데 아무데나 똥을 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 너 뭐 왜 이랬어? 이래가지고 되겠어? 엄마 화나잖아.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데 넌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뭐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개한테. 그럼 개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쟤가 미쳤나? 쟤 나한테 뭔 소리를 하는 거지? 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이 책에서도 위계 질서에 대한 하이러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늑대 사회의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우두머리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개들을 훈련시키고 교육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만약 자기가 진짜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 한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과묵함. 또 하나는 뭐예요? 자애로. 우리가 우두머리라고 하면 두드려 패고 먹을 거 다 뺏어 오고 물어뜯고 소리 질러서 내쫓고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그랬어요. 선생이라고 하면 애들 두드려 패고 조직 내에서 잿더리 던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그따가 난리 나죠? 늑대의 사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하시하지 않다는 거예요. 늑대 우두머리가 애들을 폭력으로 두드려 패가지고 권력으로 쥐어짜는 게 아니고 늑대만의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서 자신의 무리를 이끄는데 그 리더십의 핵심은 뭐예요? 자애로. 과묵함. 늑대 우두머리가 보통 이제 암컷이 우두머리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맨날 야옹 울고 뭐 짖고 막 밑에 있는 수아들한테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쫓겨납니다. 또는 그냥 개무시당해요. 우두머리 늑대는 시끄럽게 짖지 않는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개들의 우두머리가 만약에 되고 싶다면 떠들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자, 4장에서 개는 코로 세상을 읽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사실 개를 제가 직접 키우진 않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했던 내용인데 개들이 냄새나는 특이한 물질, 물건 위에서 몸을 부비고 온몸에 그 냄새를 묻히고 코로 그 냄새에 열광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네요.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실제로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테니까 그런 경우가 있나요? 저는 개가 뭐 재밌는 게 있으면 킁킁하고 냄새를 맡는다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그 위에서 뒹굴어서 얘가 뭐가 나오냐면 다람쥐 시체가 있는데 미국이니까 죽은 다람쥐들 회색 다람쥐나 붉은 다람쥐가 많이 있을 거고 그럼 거기에 이제 구더기가 생겨서 막 썩어 문드러진다는 거예요. 그럼 방금 이쁘게 이제 플로럴 향이 나나나나나나나나 예쁘게 목욕시켜 놨더니 이 녀석이 나가가지고 그 냄새나는 심지어 구더기가 득식을 되는 다람쥐 시체 위에서 온몸을 뒹굴어서 온몸에 그 썩은 냄새를 묻히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보호자는 저는 주인이란 말을 정말 싫어합니다. 노예의 주인이나 주인인 거지 물건의 주인이나 주인인 거고 저는 반려동물이라고 표현을 쓰면서 자기가 견주 또는 주인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견주가 되려면 노예동물이 되는 게 맞거든요. 자기가 반려동물이라고 부르려면 내 사랑스러운 개가 되는 게 맞을 거고 하여간 그럼 이제 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냐라는 건데 파트리시아 맥코넬 같은 경우에는 무슨 예를 드냐면 우리도 특이한 냄새에 일단은 열광한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 향수 쓰시는 분들이 아마 저도 이제 과거에 향수를 많이 썼었고 젊었을 때는 지금은 이제 그냥 대충 사는 동네 아저씨인데 저희가 쓰는 향수에 들어있는 중요한 물질들 중에 보통 머스크 향이라는 게 있죠. 남자들이 좋아하는 약간 아저씨 냄새 나는 물론 세련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머스크 뭘로 만든 거죠? 사향노루의 복부에 있는 생식 샘의 일부이죠. 사향 냄새를 풍겨내는 암컷들을 꼬시기 위한 그 사향을 그대로 냄새 맡으면 어떤지 아십니까? 코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악취가 납니다. 정말 비싼 향수 재료가 있습니다. 용연향이라는 게 있죠. 국내에서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가끔 그 용연향을 구했다고 해서 해외 토픽에 나오면 하나의 가격이 억 단위입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향유고래가 토해내거나 배설한 어떤 이물질이에요. 우리도 따지면 토사물이에요. 꽃은요? 꽃은 예쁘잖아요. 꽃은 아름답잖아요. 꽃은 뭔가요? 식물의 입입니까? 손입니까? 눈인가요? 발인가요? 꽃은 식물의 성기죠. 저희는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서 식물의 성기를 갖다가 이만큼 한 다발 뜯어가지고 그 성기에서 나는 냄새를 맡으라고 하죠. 저희도 똑같이 이상한 짓을 한다는 거죠. 개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그럼 이제 좀 더 들어가서 왜 그럼 개가 그런 행동을 하느냐? 파트리시아 맥코넬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많은 자원이 있음을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품백을 들고 가서 자랑하죠. 나 루이비통 새로 샀어. 나 이번에 비싼 금장 롤렉스 시계 샀어. 나 3천만 원짜리야. 나 뭐 2억짜리 무슨 시계 샀어 라고 자랑하잖아요. 똑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개
개의 입장에서는 나 이 정도로 우리 동네에는 맛있는 먹을거리가 많아. 봐, 구더기도 있지. 우리는 먹이가 남아 돌아서 구더기도 붙이고 다녀. 라는 맥락에서 자랑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 부분을. 자, 쭉 가서 6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양반이 아무래도 이제 브리더고 미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처럼 개 공장이 있습니다. 퍼피밀이라고 하죠. 고양이 경우 키튼밀, 고양이 공장이라고 하고 국내에서 최근에 이제 특히 고양이 쪽을 중심으로 브리더들을 폄훼하고 비하하고 비난하는 경우들이 극단적인 동물 보호론자들 사이에서 이제 발흥하는 것 같습니다. 오래가지 못하고 없어지긴 하겠지만 그 근원이 뭐냐면 니네가 공장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브리더 출신 입장에서 소신들이 있지만 제 소신은 브리더가 성공해야 공장이 없어진다거든요. 브리더가 없어지면 공장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공장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건 아실 겁니다. 물론 국내 현재 브리더들이 제대로 된 브리더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브리더가 무엇인지를 자칭 브리더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혼란스러워하다 보니 복잡한 상황들이 벌어지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서구의 개념으로 제대로 된 브리더가 많아지고 성공한 브리더가 늘어나야 고통받는 개, 고양이가 줄어든다. 여기서도 이제 그 얘기를 하고서 끔찍한 강아지 번식 농장이라고 해서 238페이지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장 전체에서 전반적으로 개 공장 얘기를 하는데 너무 어릴 때 충분히 사회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모 개들의 삶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예쁘다고 해서 새끼니까 다 예쁩니다. 저도 어렸을 땐 예뻤습니다. 심지어 그렇진 않나? 저도 어렸을 땐 좀 귀여운 편이었습니다. 개들을 분양받는 구매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구매하는 행위가 개들의 삶 전체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한국은 개 훈련사분들이 개의 유통 과정, 생산 과정 또는 어렸을 때의 사회와 성장 과정에 대해서 잘 언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유럽을 비롯해서 미국 같은 동물행동의학이나 동물행동학이 깊게 뿌리를 내린 곳에서는 고양이 공장, 개 공장 출신의 개체들이 성장한 이후에 보이는 심각한 정신적 문제, 행동적 문제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브리더를 공격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참고로 고양이의 경우는 생후 16주가 넘은 다음에 분양하는 것이 고양이의 전체 행동 발달, 성장 단계를 고려할 때 맞는 얘기고 개의 경우는 그보다 조금 더 빠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브리더 출신이자 동시에 똑같이 동물행동학, 이쪽은 이제 동물학 쪽에서의 동물행동학이고 저는 수의학 쪽에서의 동물행동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고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사회에 좀 더 널리 퍼질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9장으로 넘어가면서 개도 개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감명 깊게 읽은 부분은 완벽한 개는 없다입니다. 제가 이제 고양이 브리더로 일을 하다 보니까 비슷한 사례를 많이 경험했는데 최고의 고양이를 원해요. 완벽한 고양이를 원해요. 라고들 말씀하세요. 제가 항상 이런 말을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선생님은, 혹시 여사님은 완벽하십니까? 완벽한 고양이는 없습니다. 완벽한 개도 당연히 없고요. 제가 심지어 무슨 얘기를 하냐? 가장 조용한 고양이는 죽은 고양이다. 털이 안 빠지는 고양이 없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네, 털이 안 빠지는 고양이 있습니다. 죽은 고양이요. 죽은 고양이는 털이 안 빠집니다. 심지어 스핑커스도 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을 입양이란 말도 쓰고 뭐 분양받는 데라고도 하고 구매한다고는 한국에서는 잘 안 쓰지만 영어식 표현은 purchase인데 구매죠. 완벽한 동물을 찾는 분들은 동물을 키우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동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약 400페이지에 달하는 당신의 몸짓은 개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하는 책은 기존에 개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그 개의 행동을 이렇게 고치자라고 하는 수많은 책들에 대한 일종의 쿠데타예요. 반란이자 선전포고예요. 이 책에서 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은 개의 잘못이 아니고 바로 당신의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너는 누구 닮아서, 저는 애가 없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할 일이 별로 없지만 제 주변에서 넌 누굴 닮아서 그런 거니? 아빠 닮아서 그런 거니? 이렇게 멍청하니? 엄마 닮아서 그렇게 뭐 이를테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 라고 얘기하는데 네, 맞습니다. 엄마 아빠 다 닮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공부 안 하고 놀았기 때문에 아이도 공부 안 하고 노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대들었기 때문에 아이도 대드는 거예요. 유전적으로도 그러하고 배운 것도 그러합니다. 개의 경우는 개가 보호자로부터 유전적으로 뭘 닮을 일은 없지만 보호자를 보고 배웁니다. 보호자가 일관되게
객관적이지 못하게, 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개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고 쉽게 실망하고 그것을 일관되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그 개는 말이 통하지 않은 괴물과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이유로 안락사시키기도 하죠. 반려동물의 숫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반려동물의 숫자가 앞으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줄어드는 일은 저희가 물이 부족하거나 음식이 부족하거나 전쟁이 나는 상황이 아닌다면 반려동물 또는 애완동물이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그럼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렇지만 반려동물과 애완동물이 집에서 키우는 동물이죠. 집에서 키우는 동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고통받는 동물들도 늘어날 거예요. 개나 고양이 또는 앵무새를 키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바보 같고 무식하고 독선적인 우리 때문에. 이상 동물독서 당신의 몸짓은 개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를 키우시는 분들에겐 바이블과 같은 책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흥미롭고 재미있는 동물독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독서의 심용준 박사였습니다.